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프리즘 시작합니다. 첫 소식입니다. 아시아나항공의 미래가 안개 속에 빠졌습니다. 산업은행 등 채권단이 금호아시아나그룹이 내놓은 자구안을 거부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서 알아봅니다. 오정인 기자, 채권단이 자구안을 거부한 이유가 뭡니까? 네, 그렇습니다. 산업은행 관계자는 채권단 회의 결과 사재 출연이나 유상증자 등 실질적인 방안이 포함되지 않아 채권단 다수가 금호아시아나의 자구안에 대해 부정적이라고 밝혔습니다. 따라서 금호그룹이 요청한 5천억 원 규모의 자금 지원도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여기에 최종구 금융위원장도 금호그룹 자구안에 대해서 불충분하다라면서 우려를 표했죠. 네, 산은의 발표에 앞서 최 위원장은 기자들과 만나 금호아시아나의 자구안에 대해 이야기했는데요. 박 전 회장 일가의 경영권 승계 문제에 대해 부정적 의견을 밝혔습니다. 또 3년 안에 아시아나항공을 정상화하지 못하면 매각하겠다는 금호 측 입장에 대해서도 이미 30년을 기다렸다며 난색을 표했습니다. 최 위원장은 또 금호 측의 5천억 원 자금 지원에 대해서도 채권단이 원칙에 입각해서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채권단 지원이 대주주 재기를 위한 것이 아니라 아시아나항공 살리기에 초점이 맞춰져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네, 채권단과 금융위 모두 부정적인 입장인데 금호그룹 측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또 향후 계획도 있습니까? 네, 채권단 회의 결과에 대해 금호그룹 측은 아직까지 정해진 바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아시아나항공 관계자는 내부 협의를 거쳐 채권단 지적사항을 반영한 수용 가능한 수준의 새로운 자구안을 빠른 시일 내에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SBS CNBC 오정인입니다. 네, 이어서 채권단이 이렇게 판단한 이유가 뭔지, 또 이제 금호그룹이 쓸 수 있는 현실적인 카드는 뭔지 취재기자와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안지혜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 기자, 우선 최종구 위원장은 물론이고 채권단도 이번 자구안에 사실상 퇴짜를 놨단 말이죠. 그러면 해석이 좀 분분하게 나올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네, 우선 주목할 것은 채권단의 의사가 굉장히 빠르고 또 단호하다는 겁니다. 채권단은 금호 측의 이번 자구 계획안을 아마도 공수표로 받아들인 듯한데요. 우선 박 전 회장이 5천억 원 추가 지원의 대가로 내건 담보, 바로 부인과 딸의 주식이죠. 이 담보 가치가 200억 원에도 미치지 못하는 데다가 추가 담보로 제공하겠다는 박 전 회장과 또 장남 박세창 IDT 사장의 금호고속 지분 역시 이미 채권단의 담보로 잡혀있는, 말하자면 담보의 담보격이어서 턱없이 부족하다는 겁니다. 또 이런 조건을 다 들어주고도 지켜봐야 하는 조건부 매각 시한이 역시 3년이나 된다는 것 또한 자기들은 주는 거 없이 더 퍼달라고만 했다고 받아들인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공수표였다라고 이제 한마디로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러면 산은이나 금융당국이 원하는 방안의 수준은 어떤 걸까요? 네, 아직 직접적인 내용을 이제 언급을 하는 건 아니지만요. 앞서 리포트에서 보셨듯이 금융당국은 오너 일가의 퇴진, 나아가서 대한항공의 매각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네, 아시아나항공의 매각을 말씀하시는 거죠? 네, 맞습니다. 네, 그 금호 박삼구 전 회장 관련해서 이게 막다른 길에 좀 몰렸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러면 이 박삼구 전 회장과 금호그룹 측에서 또 쓸 수 있는 카드는 뭐가 있을까요? 아무래도 금융권과 이제 업계 안팎의 분석을 들어보면 아시아나항공 매각 말고는 특별한 대안이 없다는 게 업계의 분석입니다. 당장 채권단과 이제 자구 계획안 연장 시한이 다음 달 6일인데요. 채 한 달이 안 남았죠. 또 올해 안에 갚아야 할 돈이 1조 2천억 원에 달하기 때문입니다. 아시아나를 매각하면 그룹 안에 금호산업과 또 금호고속은 유지를 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국내 2대 항공사인 만큼 아시아나항공이 이제 시장에 매물로 나오면 상당한 매력이 있는 것으로 시장은 보고 있고요. 이런 이유로 아시아나는 물론 그 계열사들이 오늘 주가가 크게 오르기도 했습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지금 이 자구 계획이 연장한 시한이 이제 한 달도 남지가 않았는데 향후 절차는 좀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네, 금호그룹은 오늘 이렇게 갑작스럽게 당황스러운 소식을 접하고 최대한 빠른 시간 안에 새 자구 계획안을 만들어서 제출하겠다는 입장인데 말씀드린 대로 쓸 카드가 거의 없어 보입니다. 일각에서는 아시아나항공 역시 과거 금호타이어와 비슷한 전철을 밟는 게 아니냐 하는 분석이 나오고 있는데요. 2년여 전에 금호타이어는 채권단에 제출한 자구 계획안이 구체적이지 않다고 이번과 비슷한 이유로 거부를 당했고 이후 자율협약과 그다음 결국은 매각 절차를 밟은 바 있습니다. 그렇군요. 금호그룹이 이번엔 어떤 결단을 내릴지 좀 지켜봐야겠습니다. 안 기자 잘 들었습니다.
지난 8일 별세한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의 장례가 내일부터 치러집니다. 한진그룹 회사장으로 5일장으로 진행됩니다. 취재기자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김성훈 기자. 네, 김성훈입니다. 네, 장례 관련 자세한 내용 전해주시죠. 네,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의 장례가 내일부터 5일장으로 서울 신촌 세브란스 병원에서 치러집니다. 조문은 내일 정오부터 가능합니다. 발의는 16일입니다. 장례는 석태수 한진칼 대표를 장례위원장으로 한진그룹 회사장으로 치러집니다. 장지는 경기도 용인시 신갈선영입니다. 네, 시신을 옮기는 절차가 좀 걸렸네요. 네, 지난 8일 조 회장은 고국이 아닌 미국에서 폐질환으로 별세했습니다. 그래서 임종을 지킨 장남 조원태 대한항공 사장 등 유족들은 국내 운구를 위해 서류 절차를 밟아왔는데요. 이 절차가 마무리돼 조 회장의 시신은 내일 새벽 4시 40분쯤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들어올 예정입니다. 유족들은 한진그룹 등을 통해 운구 절차는 비공개로 진행하고 싶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앞서 한진가는 지난 2016년 별세한 조 회장의 모친 김정일 여사의 장례를 신촌 세브란스 병원에서 치른 적이 있습니다. 대한항공은 장례 절차에 맞춰 오늘부터 빈소와 국내의 주요 지점에 분향소를 마련할 것으로 보입니다. SBS CNBC 김성훈입니다. 자동차 업계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르노 삼성의 노사 갈등이 폭발 직전입니다. 결국 르노 삼성 사측이 노조에 부산 공장 가동 일시 중단을 통보했습니다. 최악의 경우에는 공장을 철수할 가능성까지도 나오고 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정윤형 기자. 네, 정윤형입니다. 네, 르노 삼성 부산 공장이 결국은 일시 가동 중지에 들어가는군요. 네, 르노 삼성 사측이 이번 달 29일과 30일, 다음 달 2일과 3일 부산 공장 가동을 중단한다고 통보했습니다. 중간에 5월 1일 근로자의 날을 포함하면 총 닷새간 공장 가동이 중단되는 겁니다. 회사가 복지 차원에서 제공했던 프리미엄 휴가를 일괄적으로 사용하게 해 공장 문을 닫는 겁니다. 앞서 사측은 노조의 파업 재개에 프리미엄 휴가를 검토하겠다고 압박했는데요. 결국 현실화된 겁니다. 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까지도 이 르노삼성 부산 공장에 찾았었는데 결과적으로 이야기하면 소용이 없었네요. 네, 이재갑 장관은 부산에 내려가 르노삼성 노조 간부와 사측 임원진을 만나 노사 간 양보를 당부했는데요. 노사 갈등은 점점 극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르노삼성 노조는 이르면 올 상반기 민노총사나 금속노조 가입 안건을 추진할 방침입니다. 이게 최악의 경우에는 르노 본사가 부산 공장에서 아예 철수할 거란 전망도 나오고 있던데 어떻습니까? 네, 르노 측 관계자는 그동안 부산 공장의 효율성을 언급했는데 이 부분이 최악의 경우 철수까지 염두한 포석이라는 겁니다. 실제로 르노 삼성의 경우 주행과 다르게 위탁 생산 방식에다 국내에 부산 공장 한 곳만을 운영하고 있어 철수가 용이하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또 GM처럼 우리 정부와 공장 유지 약속을 한 적도 없습니다. 르노 삼성 노사는 오는 16일 노사교섭을 재개할 예정인데요. 이 교섭이 파국 여부를 가르는 분수령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SBS CNBC 정윤영입니다. 헌법재판소가 오늘 낙태를 처벌토록 한 형법 조항에 대해서 7대2로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낙태죄가 위법이라는 판단인데 법이 당장 없어지면 사회적인 혼란이 예상되기 때문에 내년 12월 31일까지 관련 법을 고치도록 했습니다. 쉽게 말해서 일종의 유예 기간을 둔 겁니다. 헌재가 가장 최근 낙태죄와 관련해서 판단을 내린 건 7년 전인 2012년이었습니다. 당시에는 합헌 결론을 내리면서 낙태죄로 제한되는 임산부의 자기 결정권이 태아의 생명권 보호라는 공익에 비했을 때 결코 중하다고 볼 수 없다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헌재는 임신한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제한하면서 태아의 생명보호라는 공익에 대해서만 일방적이고 절대적인 우위를 부여했다고 판단을 바꿨습니다. 이로써 낙태죄는 법 제정 66년 만에 사라지게 됐는데요. 찬반 논란이 치열했던 만큼 오늘 헌법재판소 앞은 수많은 인파로 발디딜 틈이 없었습니다. 뜨거웠던 현장과 시민들의 반응을 이한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드디어 66년 만에 낙태죄가 이제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는 결정이 난 것이라고 보고요. 이 결정은 거리로 나와서 싸워왔던, 요구해왔던 많은 여성들이 만들어낸 성과라고 생각합니다.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시민단체와 함께 모든 종교계와 국민이 합쳐서 태아의 생명, 태아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생명 살리기 운동을 적극 펼쳐나가려고. 헌법 불합치 결정이 나온 직후 낙태죄 폐지를 주장하던 단체에서는 전단지를 허공에 던지며 환호했고 법안 유지를 주장하던 측에서는 실망감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헌재 앞 갈라진 단체들처럼 시민들 생각도 엇갈렸습니다. 기본 권리니까요. 낳는 의무만 주고 주는 거는 여자한테 선택지가 없는 거잖아요. 임신되는 순간부터 하나의 생명이기 때문에 낙태 인정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애 죽이면 안 되죠. 헌법 불합치 의견을 낸 재판관들은 태아가 독자적으로 생존할 수 있는 시점인 임신 22주 내외에 도달하기 전 자기결정권 행사에 충분한 시간이 보장되는 시기까지 낙태는 국가가 생명보호의 수단과 정도를 달리 정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구속력을 갖는 것은 아니지만 어느 시기까지 낙태를 허용할 것인지에 대해서 입법자가 고려를 함에 있어서 충분히 참작해야 하는 그런 사유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60년 넘게 찬성과 반대가 팽팽히 맞섰던 낙태. 바뀐 사회 상황을 반영한 헌재의 판단도 7년 만에 달라졌습니다. SBS CNBC 이한나입니다. 최근 한국은행 총재가 리디노미네이션을 논의할 때가 됐다는 말을 꺼냈습니다. 우리말로 하면 화폐 개혁인데 쉽게 말해 1,000원을 1원으로 낮춰서 미국의 달러나 유럽 유로와 단위를 비슷하게 하자는 겁니다. 왜 이 시점에서 화폐 단위 변경이 다시 주목받고 있는지 엄하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서울 시내 한 커피 전문점의 메뉴판입니다. 아메리카노 3.5, 주스 5.0, 0을 3개씩 빼고 가격을 표시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좀 0이 많아지면 불편할 부분이 있으니까 좀 줄여 쓰는 게 편하긴 하겠죠. 4.5라고 그렇게 써도 4,500원으로 충분히 이해할 수 있으니까 큰 문제 안 된다고 생각해요. 1달러에 대한 환율을 비교하면 유로화나 위안화는 한 자릿수인 반면 우리는 1,000원, 4자리나 필요합니다. 1달러를 4자리로 표기하는 국가는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 국가 중 우리나라가 유일합니다. 화폐 표기로만 따지면 우리나라는 후진국과 비슷합니다. 외국인들도 값을 치를 때마다 혼란을 겪습니다. It can be a little bit because we're from the UK, so we have to divide by like 1,500 to try and work out how much we're paying. There are a few extra zeros on the end. 리디노미네이션은 화폐 가치는 그대로 두고 화폐 단위를 낮추는 것인데 집이나 자동차 같이 몇 억, 몇 천만 원으로 표기되던 숫자가 보다 현실적인 단위로 낮아집니다. 1인당 GDP 3만 달러를 돌파했고 세계 12위 경제대국인 우리나라 위상을 감안할 때 4자리 화폐 단위는 어울리지 않는다는 점도 힘을 얻고 있습니다. GDP는 한 4,000배, 1인당 소득은 2,000배 이상 증가했기 때문에 한마디로 말해서 어린 아이 때 입은 옷을 지금까지 입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내달 국회에서 리디노미네이션 공개 토론회가 열릴 예정인 가운데 우리 경제에 큰 파장을 몰고 올 리디노미네이션 화두가 수면 위로 부상했습니다. SBS CNBC 엄하은입니다. 이 화폐 개혁은 지금까지 몇 차례나 추진되다가 실패한 전력이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이게 다시 논의되는 게 현 시점이 화폐 개혁의 최적기이기 때문이라는 주장이 나옵니다. 무슨 이야기인지 정지환 기자가 이어서 보도합니다. 1조의 만 배로 1에 0이 16개 붙는 단위인 1경. 경제 규모가 커지면서 조를 넘어 경단위 화폐 통계가 속속 등장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순자산을 보여주는 국부는 1경 3,800조 원, 한국은행 자금순환표상의 금융자산은 1경 7천조 원으로 각각 집계됐습니다. 파생상품 거래 총액도 1경 원을 넘은 지 오래입니다. 경단위 화폐 통계의 확산은 무엇보다 경제 규모가 커진 것에 따른 것입니다. 그러나 경제 규모에 비해 화폐 단위가 작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화폐 액면 단위 개혁을 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지난달 25일 통화정책을 책임지고 있는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화폐 개혁의 필요성에 공감을 표시한 배경이기도 합니다. 단위가 높아 원화가 너무 가치 없어 보이는 것도 한국은행으로선 부담입니다. 이런 이유로 한국은행이 2004년 실제 화폐 단위 개혁을 추진했고 2015년에도 추진 가능성을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인플레이션을 촉발시켜 우리 경제에 큰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란 이유 때문에 현실화되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디플레이션 우려가 있는 지금이 화폐 개혁의 적기라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습니다. 지금은 인플레이션보다는 디플레이션 우려가 제기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2004년하고 지금 상황은 많이 다른 거죠. 일단 화폐 단위 변경하면은 비용도 들어가요. 누군가의 비용은 누군가의 수입이 되는 겁니다. 돈이 한번 돌게 되는 것이죠. 한국은행은 리디노미네이션 논의에 대해 대비는 하고 있지만 국민 공감대 형성과 정치권의 결단이 있어야 가능하다는 원론적인 입장입니다. SBS CNBC 정주환입니다. 만약에 이 개혁이 이루어져서 화폐 액면가가 바뀌게 되면 어떤 변화가 생길까요? 취재기자와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이한승 기자 나왔습니다. 이 기자, 네. 이 액면가 개편을 하면 우선 어떤 효과가 있습니까? 일단 앞서 보셨던 것처럼 영의 개수가 줄어들기 때문에 표기가 간편해지고요. 또 송금이나 거래를 할 때 실수를 좀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대외적 위상이 제고가 될 것이다. 이런 기대도 있는데요. 요즘 미화 1달러에 1,140원 정도 하거든요. 앞서 OECD 사례도 보셨지만 이처럼 1달러당 1,000 안팎인 나라가 르완다, 레바논, 미얀마 이런 나라거든요. 지금은 우리보다 경제 수준이 낮은 국가들과 이 환율이 비슷한 거니까 액면가가 바뀌면 이 위상이 제고될 거다. 그런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그렇군요. 하지만 달러 환율이 낮다는 게 이 꼭 국가 위상을 반영하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아제르바이잔은 1.7, 조지아는 2.7 이런 식으로 굉장히 낮은데도 저 국가들은 경제 수준이 높은 나라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위상 제거 효과가 상대적으로 적을 것이다. 이런 반론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이런 효과 말고 또 다른 변화는 또 기대되는 게 없습니까? 만약 저희가 지금 설정한 것처럼 1,000대 1의 액면가 개편이 이루어지면 200만 원의 월급이 2,000원 되거든요. 네, 좀 굉장히 적게 느껴지잖아요. 그렇네요. 이렇게 화폐 단위가 변경이 되면서 일종의 착시 현상이 나타나는 건데 이런 착시 현상으로 경제 주체들이 상품 가격을 지나치게 싸다고 느끼면서 가격 상승을 유발시키는 인플레이션이 나타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습니다. 그리고 액면가 개편으로 이 새로 찍어낸 화폐를 교환하면서 그동안 숨어 있었던 돈이 양성화되는 효과도 기대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런 과정에서 우려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어떤 부분이죠? 현금 단위가 바뀌면서 불안정에 대비해서 이 부동산이나 금 같은 실물 자산으로 수요나 자금이 몰리면 이 부동산 가격이나 금 가격이 폭등할 수 있고요. 또 달러로 몰릴 가능성도 있는데 이렇게 되면 달러 가치가 오르면서 금융시장이 흔들릴 우려도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런 우려와 또 별개로 액면가를 개편하려면 화폐를 새로 찍어야 될 테니 그렇죠. 아무래도 좀 돈이 많이 들겠어요. 그 자체로도. 네. 말씀하신 그 신권, 그러니까 화폐 제조뿐만 아니라 자동 현금 입출금기, 저희가 ATM이라고 부르는 것들도 교체를 다 해야 되고요. 또 전산 프로그램 수정 이런 것들에 막대한 비용이 추산이 됩니다. 지난 2004년에 액면가 개편을 위해서 김효석 의원이 발의한 한국은행법 개정안에 따르면 2조 7천억 원 정도가 필요로 했는데 그게 2004년에 추산을 한 것이니까 15년 동안의 물가 상승까지 감안한다면 더 많은 돈이 들어갈 것으로 추산이 되고요. 또 요즘에는 이 화폐, 그러니까 현금 거래보다는 카드 사용이나 전자 거래가 많기 때문에 그런 점을 고려하면 이렇게 많은 비용을 들여서 하기에는 효용성이 좀 떨어진다. 이런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 기자 잘 들었습니다. 우리나라는 현재 원전 사고가 일어났던 일본 후쿠시마의 수산물 수입을 전면 금지시킨 상태입니다. 이 금지를 풀어달라고 일본이 세계무역기구 WTO에 제소를 했는데 최종 결정이 오늘 자정쯤 나옵니다. 우리의 페소, 그러니까 수입금지 빗장을 풀라는 결정이 내려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서주연 기자의 보도입니다. 페소가 확실시되면서 소비자들의 불안은 이미 시작됐습니다. 주부들이 제일 먼저 걱정하는 거는 가족이니까. 내 가족이 먹는 건데 아무거나 사다 먹을 수는 없잖아요. 정부에서 안 들어오게 하면은 우리는 더 안심하고 살 수가 있죠. 먹는 것에 신경 안 쓰고. 우리 정부는 동일본 지진 이후, 그러니까 지난 2013년 후쿠시마를 비롯한 인근 8개 현의 모든 수산물에 수입 금지 조치를 내렸습니다. 이에 대해 일본 정부는 부당한 조치라며 2015년 5월 WTO에 제소했고 2017년 10월 우리나라가 1차 패소했습니다. 우리 정부가 수입 제한 근거와 조사를 제대로 하지 않은 게 화근이 됐습니다. 패소, 즉 수입 금지를 풀어야 할 형편이지만
우리 정부는 15개월의 유예 기간이 있다며 제대로 된 대책도 아직 마련하지 않고 있습니다. 문재인 결사가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그런 부분에서 아직까지 저희가 이거를 대외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는 상황이 없습니다. 하지만 수입이 금지된 기간에도 일본산 수산물을 국내산으로 속였다가 적발된 건수만 최근 3년간 457건이나 됩니다. 소비자들의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보다 구체적인 대안 마련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SBS CNBC 서주연입니다. 우리나라의 소득 양극화 수준을 보여주는 새로운 지표가 나왔습니다. 가장 부자 계층과 가장 가난한 계층만 따로 떼서 비교할 수 있도록 만든 수치라고 하는데요. 그런데 이 새로운 지표에서도 우리의 양극화 상황은 나아지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김환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정부가 새롭게 제시한 양극화 지표인 팔마 비율입니다. 소득 상위 10% 인구의 소득 점유율을 하위 40% 인구의 소득 점유율로 나눈 것으로 가장 부유한 계층과 가난한 계층에 초점을 맞춘 양극화 측정 방식입니다. 수치가 클수록 소득 격차가 심하다는 걸 의미하는데 지난 2017년 기준 우리나라의 팔마 비율은 1.44로 OECD 36개 회원국 가운데 30위를 기록했습니다. 전체 회원국 중 6번째로 소득 격차가 심하다는 의미입니다. 대부분의 지표에서 2015년이 가장 좋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15년을 저점으로 이제 소득 분배 상황이 다시금 나빠지는 모습은 보이고 있고요. 다른 지표에서도 상황은 마찬가지입니다. 중위소득의 절반 이하를 버는 사람들의 비율인 상대적 빈곤율은 23.2%로 전체 29위. 중산층과 극빈층의 소득 격차를 의미하는 지표는 전체 회원국 가운데 가장 높았습니다. 특히 2015년 이후 극빈층의 소득 감소가 두드러지고 있어서 이들에 대한 정부의 집중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SBS CNBC 김한진입니다. 한 유명 작가가 죽기 전에 남긴 원고를 세상에 공개하지 않고 있는 에바 호프. 원고 반환을 요구하는 이스라엘 국립도서관과 30년째 소송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현대문학의 거장 요제프의 작품이 개인의 이기와 욕심으로 인해 어두운 방 안에서 썩어가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호프를 아집에 찬 미친 노파로 몰아가는데 호프는 대체 이 원고에 뭐가 들어있기에 이리도 집착을 하는 걸까요? 이런 물음으로 시작하는 뮤지컬 호프는 독일 작가 카프카의 유작 반환 소송 실화를 모티브로 창작됐습니다. 난 이 동네 미친년 호프 어쩌지 어떡할까. 호프와 함께 등장하는 남자 배우는 원고를 의인화한 K라는 배역으로 극의 신선함을 더하는 캐릭터입니다. 호프를 바라보면서 조금은 죄책감을 갖고 호프가 제발 나에게서 벗어나서 조금이라도 자기의 인생을 위해서 한 발짝 더 나가기를. 우리 전통악기의 피아노와 기타의 생소한 조합이 묘한 어우러짐을 만들어냅니다. 서울시 청소년 국악단이 전통음악을 현대적으로 재구성한 무대를 선보입니다. 특히 전통음악의 정수로 꼽히는 산조를 대중들이 쉽게 즐길 수 있게 풀어냅니다. 밤의 호숫가에서 펼쳐지는 백조와 흑조의 군무가 신비로운 분위기를 자아냅니다. 클래식 발레의 대표작 백조의 호수가 유니버설 발레단 무대에 올랐습니다. 차이코프스키의 아름다운 선율에 몸을 실은 고난도의 안무가 돋보이는 작품입니다. 물이 지어 날아오르는 백조들, 마치 한 몸처럼 합을 맞추는 연기가 화려한 무대 연출과 어우러져 풍성한 볼거리를 선사합니다. SBS CNBC 윤선영입니다.
이번 주 서울 아파트값이 0.07% 떨어져 22주 연속 하락세를 이어갔습니다. 특히 신규 입주 물량이 많은 강동구가 0.29% 떨어지면서 지난주에 이어 가장 큰 낙폭을 기록했습니다. 전셋값은 0.06% 떨어졌는데 역시 강동구가 마이너스 37%로 전체 하락세를 주도했습니다. 오는 10월부터 서울 내부순환로 홍지문 터널과 기름 IC 구간 7.9km에서 과속 구간 단속이 시작됩니다. 서울시는 우선 7월부터 시범 운영을 시작해 10월부터는 시속 70km 제한 속도를 넘는 차량에 대해 본격적인 단속을 시작한다고 밝혔습니다. 전 국민 누구나 필요한 복지 서비스를 맞춤형으로 안내받을 수 있는 복지 멤버십 제도가 도입됩니다. 보건복지부는 기존 사회보장 정보 시스템의 한계를 보완한 차세대 시스템을 구축해 필요한 정보를 제때 제공할 계획입니다. 새로운 시스템은 등록자가 제공한 정보를 토대로 주기적으로 사회보장급여나 서비스 대상자 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K웨더 라이프스타일 여보 최현미입니다. 내일은 오늘보다 기온이 더 오르겠습니다. 아침에는 서울이 6도, 대전 4도로 평년 기온을 조금 밑돌겠지만 낮 동안 서울 17도, 대전과 광주, 대구 18도로 따스함을 되찾겠습니다. 다만 일교차가 크게 벌어져 옷차림에 주의하셔야겠습니다. 한편 내일도 대기 상태는 좋지 못한데요. 전국의 미세먼지 농도 한때 나쁨에서 나쁨 단계로 공기가 탁하겠고요. 경상 동해안은 아침까지 5mm 내외의 비가 조금 내리겠습니다. 현재 위성 영상 보시면 전국이 구름 많은 날씨 보이고 있습니다. 내일은 중국 산둥반도 부근에서 남동 지나는 고기압의 영향을 점차 받겠습니다. 중부지방 일교차가 10도에서 많게는 16도까지 차이가 나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서울 17도, 대전, 청주 18도가 되겠습니다. 동해안 지방 울진은 아침까지 약한 비가 오겠고요. 낮 동안 강릉 17도로 평년 수준을 회복하겠습니다. 남부지방 해안가인 부산도 아침까지 비가 이어지다가 점차 맑아지겠습니다. 한낮엔 광주, 대구 18도가 예상됩니다. 일요일에는 전국에 비 소식이 들어있는데요. 낮 기온은 일시적으로 낮아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날씨였습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입니다. 내일도 정확하고 다채로운 소식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